자, 그리고 요 책에서 제롬 파월에 대한 코멘트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첫 번째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을 지낸 제이는, 그러니까 요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다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에 대해 갖고 버냉키는 제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제이는 그 후 칼라일 그룹 투자회사의 공동 경영자가 되었다. 그는 공화당원이었지만 여러분들 이거 느껴지시죠?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당이 어디냐를 되게 따집니다. 지금 연준 내에서요.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원인 스타인과 그 다음에 공화당원인 제롬 파월의 짝을 지어서 인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원이긴 하지만은 극단주의자죠. 공화당 내에서 티파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 그러면 좀 괜찮다는 거죠.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칼라일 그룹을 떠난 제롬 파월은 워싱턴에 있는 요런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버냉키 책에서요. 초당파적인 정책센터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당을 되게 따지신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책 보시면. 2011년 그는 이 기관에서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데 실패할 경우 닥칠 위험을 위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마크 활동을 했다. 여러분들 2011년도에 부채 상한선 올리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용평가사,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2011년도 여름에 증시 8월이었죠. 그때 급락을 했었습니다. 20% 이상 급락했죠. 그때 이 위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효과적인 마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애둘러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스타일은 어떠냐? 제롬 파월은 버냉키가 보기에 온건파다. 그리고 여론 조성자로서의 명성이 높았다. 역시 변호사 출신이시니까는 설득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QE를 하면서 어떤 이제 뭐랄까요? 역풍이 닥칠지를 걱정했는지도 요 부분 그 파트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날로 두툼해져가는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두툼해져 간다는 건 이제 연준이 보유하는 자산이 점점 커져 간다는 거죠. 이 두툼해져 가는 대차 대조표가 재정 안정에 던질 함축적 의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제 걱정이 된다. 뭐냐면 이제 미래의 통화 완화 정책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보유 자산의 손실로 인해서 우리가 재무부에 송금할 돈을 제때 송금하지 못할 경우 연준에 닥칠 정치적 위험, 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뭐 통화 완화 정책이 영원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QE가 잘못해서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 노래처럼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가는 그런 거는 길은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란 걱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대차 대조표가 너무 커져버리면은 이걸 과연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안전하게 볼 것이냐라는 거고, 마지막이 좀 특이하죠. 요런 얘기는 요즘에 잘 안 하시잖아요, 사실. 뭐냐면은 우리의 보유자산의 손실로 인해 우리가 재무부에 송금할 돈을 제때 송금 못할 경우, 여기까지도 괜찮다는 거죠. 연준에 닥칠 정치적 위험이 이제 걱정된다는 겁니다. 책을 보시면요, 버냉키는 정치적 위험을 되게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버냉키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의회다라는 겁니다. 그 의회에서 연준을 싫어하게 되면 연준이 힘이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알아보죠. 재무부에 송금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연준은 통상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기관이래요. 왜냐하면 연준이 대차 대조표가 두툼하다는 거는 대차 대조표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익이 발생한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국채나 지금 주택담보부 뭐 MBS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여기서 이자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비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여러 이제 예금 기관에서 지급준비금, 초과 지급준비금, IOER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연준에서 그 기관에다가 금리를 지불을 하거든요.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요건 자기네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용하고 이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을 따져보면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통상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뭐 운영비도 제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의 수익을, 연준의 수익을 재무부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요, 연방정부의 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연준이 지금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속되었던 기간,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 재무부로 송금하는 금액은 이렇게 커져갔었어요. 버닝키가 있었던 기간 내내 뭐 상당히 커져갔죠. 우상향을 했죠. 한 3배, 두세 배 정도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책에서 실제로.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후에 우리가 보낸 송금액은 사실 예외적으로 많았다.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800억 달러예요. 거의 한 1000억 달러 되거든요. 작년에 그 애플이 작년에 벌어들인 그 순이익이 574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애플이나 뭐 엑손모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연준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를 보낸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그 연준이 QE를 월 1200억 달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한 달치 정도 되는 QE 자금은 연준이 벌어서 메꾸고 있다. 뭐 그런 식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들어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은 계속 만기 보유를 하면 이자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이자는 뭐 변동금리 채권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고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액수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도. 근데 은행의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지불하는 이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바로 증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돼서 이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지게 돼서, 즉 다시 말해서 금리가 너무 올라서 재무부에 송금할 돈이 없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걱정을 했었다라고 버닝키가 적어놨습니다. 책에다가.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란 것 자체가, 금리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되게 좋아졌다는 뜻이겠지만, 재무부에 대한 송금은 중단이 된 상태에서,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중앙은행들이나 보험이나 연금 이런 데에서도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국채를요. 그러면은 외국인 소유 은행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자 비용 따박따박 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본심이 딱 나오는 거죠. 미국이 결국 QE 하고 난 뒤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금리가 팍 올라갔더니, 아니 재무부에 보내는 돈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발행해 놓은 국채에서 국채를 보유한 외국 애들은 그 이자를 따박따박 잘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그리고 이거는 연준이나 재무부에서도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도 QE의 효과에 대해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QE를 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아마 앞으로도 지금 테이퍼링 해 나가면은, 그리고 그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연준이 이런 걱정을 조금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 점을 좀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럼 실제로 그 금리 올라갈 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느냐 보시면은요, 요게 다른 뭐 자잘한 요인들은 제외를 하고 주요한 것만 딱 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소위 말해 그런 뭐 국채나 MBS에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이제 지준에 대해 가지고서 지불하는 이자 비용, 요거를 따져보면 제로금리에 있을 때는 이자 비용 거의 안 늘어나죠. 근데 연준의 재무제표가 커져가니까는 그 이자 수익은 엄청 증가를 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워낙 저금리에서 채권이 계속 발행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사서 그 뒤에 장부가 이제 뭐 요때는 좀 더 커지고 해도 이자 수익은 뭐 그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테이퍼링이나 뭐 자산 축소, 재투자 금지 이제 종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을 시작하니까는 이게 팍팍 늘어나죠, 여러분. 팍팍. 그래서 2018년도 보시면은 송금하는 금액이 18, 19년 내가 훅 줄어버려요. 절반 가까이 줄어버리죠, 순식간에. 미국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줄어든 게 거의 없는데
금리 조금 올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연준이 재무부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팍 줄어들게 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트닝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행이랄까요. 다시 위기가 오니까는 다시 돈 벌어서 많이 벌어서 송금 많이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 수익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자 비용이 엄청 줄어가지고 20년에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연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테이퍼링 얘기입니다.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연준을 보시면 소심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버냉키가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곱씹으면 읽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버냉키는 이미 테이퍼링 관련 문구를 성명서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보면. 제롬 파월이 출구가 필요하다 말했대요. 이 책을 보면서 느끼셔야 될 거는 파월이 좀 매파적이다라는 느낌 계속 받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때만 해도. 파월이 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구에 슬그머니 넣어두어서 자기는 시장에 미리 알려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 처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년도 말에 테이퍼링 시작을 하죠. 12년도 9월 달에 자기는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12년도 9월 달에 뭐라고 했느냐? 조금 잘려가지고서요. 자, 이제 에셋 펄처스에 대해 가지고서 결정을 할 때 위원회는 효능하고 그 다음에 비용, 이 매입에 따른 효능과 비용이 이제 적절한지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넣고서 자기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문구를 이미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버냉키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이제 2012년도 9월 성명서고요. 당시에 이걸 보고서요. 누가 테이퍼링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근데 버냉키가 자기 회고록에서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게 맞은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엿장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문구 하나만 바뀌어도 신경을 곤두서야 되는 게 연준이다. 아주 네, 그래요. 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지난 3월달 성명서하고 4월달 성명서에 좀 바뀌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 3월 성명서는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가 최근 경제활동 및 고용 지표에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유행으로 인해 가장 악영향을 받은 부분은 여전히 약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2%를 밑돌고 있습니다가 4월에는 예방접종의 진전과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경제활동 및 고용 지표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등이 아니라 강화. 대유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여전히 약하지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주로 일시적 요인을 반영하여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이게 있죠.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경제활동, 고용 및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계속해서 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상당한이 사라졌습니다. 요 정도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파월이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성명서에 남겨놨었어. 힌트를. 그걸 느낀다면 만약 이거지 않을까란 아마 요걸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제롬 파월은 할 말도 있죠. 이거 끝나고 FOMC 기자회견 할 때 끝나고서 증시에 약간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으니까 난 다 얘기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전 못 맞추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요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를 연준이 되게 싫어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책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버냉키가 표현하기를 테이퍼링은 너무 한 방향인 용어라는 거죠. 뭐 자산 매입의 방향을 바꾼다.
근데 테이퍼링은 계속 줄여나간다는 것만 의미하잖아요. 근데 버냉키는 그건 거죠. 아니,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경제지표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줄여나가는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다시 늘려나가는 것도 좀 넣고 싶은데, 그러니까 변화 가능하다, 위아래로 모두 다. 근데 언론에서 자꾸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쓰는 거 좀 별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싫어하는 단어인지도 아셨으면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유럽에서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페이징 아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버냉키의 바람이 나타나죠. 아, 내 테이퍼링 진행하면 나 1994년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요, 그 여러 차례의 그런 이제 연준이 소위 이제 위기가 탁 닥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경착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드 랜딩이 아니라 연착륙에,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그 첫 번째 인상,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요 사이클이 끝나면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0년 이후부터 해서 보면은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90년대에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버냉키의 바람도 이건 거죠.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런 게 나왔다는 거고요.